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오늘은 유독 더 본인한테 뭔가 심취한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이돌 한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주제에 맞게 또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네. 괜찮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막 자신감이 확 올라오거든요.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뭐 멋있네요. 한 5살, 10살은 어려 보입니다. 이게 메이크업이 참 중요하다는 거 기환 씨 보면서 실감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메이크업을 처음 해봐가지고 네. 하고 나서 좀 깜짝 놀랐는데 기분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네. 기왕 이렇게 메이크업 한 거 좀 젊음의 거리로 한번 나가보려고요. 맞습니다. 예. 요즘은 뭐 성별을 떠나서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데 진심인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흐름과 함께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뷰티 업계에도 말이죠. 과학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 말이죠. 제가 오늘 제대로 콱 짚어드릴게요. K-뷰티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문화 코드로 지속 가능한 혁신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초개인화의 시대, AI 기술이 뷰티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반하게 한 새로운 문화 코드죠. K-뷰티에 관한 모든 것 오늘 깊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건국대학교 바이오융합과학부 뷰티화장품학과에서 재직 중인 7년차 교수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대한화장품학회 학술위원장으로서 다양한 대외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제품 개발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기술연구원 CCS 연구소장 조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박수!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뭐 K가 앞에 붙으면 전 세계가 정말 열광을 합니다. K가 대중을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말이죠. 저도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한국 가면 어떤 화장품을 사야 돼? 이 질문이 좀 부쩍 좀 많아졌거든요. 맞아. 이게 그 데이터에서도 조금 확인이 된다고 하던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구글의 글로벌 이용자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의 주간 검색량이 2004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검색이 52주 평균 대략 9.0 정도 나오는데 10배로 웃돌 정도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최근 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시다시피 캐던, K-팝 네. 데모넌터스 때문에 훨씬 더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명동 가보잖아요. 와, 굉장히 외국인 장난 아니에요.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화장품 맞아요. 가방. 네. 맞아요. 뭐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K-뷰티 영상 그런 것들이 각종 뭐 SNS, 유튜브 등등에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탑스타들도 있고요. 파급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K-뷰티로 생성된 컨텐츠 수는 57만 9,440개로 전년 대비 한 239%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쇼폼이 새로운 문화 형위 방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K-뷰티 브랜드들이 전 세계 젊은 소비자 공략을 위해서 제품 홍보 및 소비자의 소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은 정말 놀란 게 전년 대비 239%나 상승을 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뭐 틱톡이든 유튜브든 보면은 이 특징이 진입 장벽이 좀 낮고 대신에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니까 맞아요. 조금 자본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소규모 브랜드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예, 도움이 실제 되죠?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한 흑인 크리에이터가 이제 자기 색깔에 맞는 메이크업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파운데이션 색상이 한정적이라면서 이제 그 부분을 곧장 30여 개의 색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해당 크리에이터에 선물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조회수를 해서 대략
1,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브랜드의 파운데이션은 이제 미국 아마존 화장품 베스트셀러에 오른 케이스가 있고요. 결국 또 일본 시장에 집중을 했었는데 미국으로 오히려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됐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K 콘텐츠의 어떤 위상 덕분에 K 뷰티가 알려진 게 맞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또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행이 되면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그 백악관의 그 대변인. 레빗 대변인이 네. K 뷰티 사랑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대변인이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화장품 구매 내역을 인증해가지고 다들 보셨겠지만 잘 샀더라고요.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을 바른 내 피부가 진것 이렇게 좋은 적이 없다 이렇게 평을 했고요. 그리고서 한국 화장품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 미국 내 K-뷰티의 인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덕분에 우리도 또 우리 화장품에 대한 애정도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K-뷰티 경쟁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미모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이 화장품들. 그런데 도대체 이 화장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내 피부 고민을 쏙쏙 해결해주는 걸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게 다 종류가 몇 개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제가 오늘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을까요? 예,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도대체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건가요? ODM 회사로서 저희 고객이 원하는 그런 요청하는 화장품을 처음에 개발부터 출시까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런 OEM 회사입니다. 그럼 제가 항상 사용하고 매일매일 쓰는 화장품도 그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요청하시는 어떤 감성을 거기에 맞는 원료들을 배합하고 안전성과 그리고 상용성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본 후 제품을 출시까지 모든 걸 다 도맡아서 여기서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OEM을 넘어서 OD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DM. 그래서 같은 화장품이라도 조금씩 브랜드마다 느낌이 다르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제가 오늘은 또 그렇게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또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저희 연구개발팀으로 가서 한번 직접 한번 오늘 실습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화장품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뭔가 블링블링하고 파우더룸처럼 화려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는 뭐 그냥 과학 실험실 아니에요? 맞아요. 화장품 연구는 생각보다 되게 과학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화장품도 아시다시피 기초, 색조 다양하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제형은 크림 타입의 기초 제형이에요. 기초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 피부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게 기초를 탄탄하게 해줘서 그렇거든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들게 될 크림은 어떤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캡슐이 들어간 수분 크림을 만들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의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고객사한테 샘플 의뢰를 받으면 고객사가 원하는 사용감이 어떤 건지, 고객사에서 의뢰한 타겟 제품이 어떤 건지 전성분 분석을 먼저 진행합니다. 성분 분석. 그러니까 기존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은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첫 단계가 되겠네요. 그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료와 최신 트렌드에 맞게 또 설계하고 처방을 작성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작성한 처방인데 고객사에서 요청한 컨셉, 사용감에 맞춰서 제가 일일이 원료를 어떻게 넣을지 함량을 계산하는 처방입니다. 하나의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가지에서 30가지의 원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제 각각 측량한 수상 원료와 유상 원료를 하나로 섞은 과정을 할 건데 이 두 가지 원료를 섞으면은 크림 제형이 나와요. 이 과정을 유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쫀득쫀득한 요거트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냉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짜 크림이 탄생돼요. 선생님 이제 35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탈포하러 가실까요? 탈포? 아니 진짜 요거트 만들고 치즈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이 작업 탈포는 왜 하는 거예요? 기포가 있으면은 사용감적으로도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고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충진, 포장할 때 비중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아, 이 정확한 용량과 품질 관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작업이네요. 네, 맞아요. 안정성 테스트를 챔버실에서 진행해 볼게요. 제품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각 온도 조건, 각 습도 조건에 따라서 제형을 미리 가혹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오늘 모든 과정을 거쳐서 화장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발라봐도 되죠? 아니, 이거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피부에 더 싹 스며드는 게 진짜 촉촉해지는데요? 제 피부 좀 보세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품 개발이 진행이 돼요. 저희는 그럼 오늘 맛보기만 한 거네요? 선생님! 짜잔! 와, 완성하셨군요. 네! 와, 이건 이 정도면 연구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화장품 하나 만드는데도 정성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구나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큰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OEM, ODM을 넘어서 OGM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OGM이 G, 글로벌이죠. 세계 모든 고객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아 근데 제가 만든 거 발라는 보셔야죠. 여기요. 여기다? 여기도? 감사합니다. 여기도 발라드리고. K-뷰티의 성장 뒤에는 역시나 R&D가 있었네요. 네. 요즘은 화장품 개발도 기획부터 연구, 샘플 제작, 또 검토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빠르게 이어가는 원스톱 개발 시스템이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품 기획이라든가 소재 개발, 그다음에 처방 연구와 같은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각각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개발 프로세스와 디지털 시스템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제품 어떤 개발 의뢰가 들어오게 된다면 각 부서들이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각 일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제품 개발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쵸. 규제를 보고 네. 막 이렇게 네. 했다면 네. 지금은 제품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을 하고 규제는 거기에 맞춰서 또 기획 단계부터 또 보고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원스톱 개발 시스템 아무래도 이 효과를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럼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K-뷰티의 어떤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빠른 대응력을 가지게 된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력. 네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대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네. 한국의 ODM 업체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제품 기획부터 생산까지 대략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사랑받게 된 K-뷰티. 뷰티 산업이 가져오고 있는 경제적인 파생 효과도 참 엄청나다면서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14.8% 늘어났고요. 네.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024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의존도가 좀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화되고 있네요. 예. 어.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좀 허물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소장님? 지난해에는 K-뷰티가 그 미국 시장을 주도하던 프랑스와 캐나다를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소 인디 브랜드의 어떤 성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동안 북미 시장은 프랑스와 캐나다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K-뷰티가 가성비 화장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네네. 급격한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가성비가 좋다. 이 가성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써봤더니 이게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한데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품질은 너무나 좋은 거죠. 이게 바로 K 화장품 산업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이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공 전략은 브랜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화장품 기업은 자사의 정체성이 담긴 브랜드를 만들고 극소수만이 소위 브랜드 파워를 가져간 거죠. 이러한 브랜드 전략은 크게 성장형과 전통형으로 또 나뉩니다. 예, 성장형 브랜드 전략이 젊은 세대나 해외 시장을 끌어들여 역동성을 갖게 한다면 전통형 전략은 백화점처럼 고정 고객에게 강하지만 신규 고객 유치에는 또 약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한국 화장품 산업의 브랜드 전략은 대부분 전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저가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화장품 회사가 이제 각자의 브랜드 파워 유지를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했죠. 코로나19 팬데믹과 때마침 전 세계를 휩쓸던 온라인 시장 트렌드가 결과적으로 모든 거를 바꿔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하면 이 대한민국 국민성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빨리빨리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속도는 뭐 거의 탑입니다. 예. 근데 자료를 제가 좀 찾다 보니까 말이죠.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 K-뷰티, K-화장품 산업이 성장하는 데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또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네. K-뷰티의 성장 요인 중에 하나를 그 사이클의 혁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이클의 혁신.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주기를 단축해서 화장품의 트렌드의 어떤 골든타임을 잡는 전략인데요. 네. 여기에는 그 인디 브랜드의 그 특유의 그 빠른 의사결정과 KODM 기업의 어떤 유연한 생산 능력이 좀 뒷받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그 올리브영과 같은 K 플랫폼이나 현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줬고요. 네. 일본의 그 어떤 화장품 잡지에서 K-뷰티의 장점으로 그 트렌드에 대한 빠른 속도를 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그 트렌드 교체 시기가 빨라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과거에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다 마스크를 착용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한국은 뭐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어떤 쿠션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맞아. 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도 하고 네. 또 비건이라든가 클린 뷰티라든가 이런 그 시대에 맞는 카테고리에 맞춰서 제품을 속속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 묻어나지 않는 마스크를 저희는 또 써도 묻어나지 않는 메이크업 많이 하니까 네네. 갑자기 그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는데 요즘 또 이제 그 신조어 중에 뭐 트민남, 트민녀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기환 씨잖아요. 저죠, 예. 트민남.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또 어떤 국민성에다가 원스톱 개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K-뷰티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것 같은데 혹시 K-뷰티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혁신적인 포뮬러를 개발했더라도 이를 대량으로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기술이 없다면 시장에서 당연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기술력은 바로 이 제조 공정에서도 세계 수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AI 기술들을 동원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고요. 생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원료 입고부터 계량, 혼합, 충전, 봉자 이게 화장품의 프로세스 과정인데요. 네. 그것들이 모든 단계가 중앙 시스템에 의해서 굉장히 잘 정밀하게 제어가 됩니다. 예, 이를 통해 인간의 실수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고요. 항상 동일한 고품질의 제품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것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뷰티 분야는 지극히 좀 개인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피부 상태가 다르니까요.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좀 디테일한 요소들이 좀 필요한 분야인데 AI 기술이 요즘 워낙 또 핫하다 보니까 이 AI 기술과 또 뷰티 테크 뭐 이런 것들 다 어우러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도 주면서 만족도는 업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지금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AI 등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개인화, 맞춤화된 뷰티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와 스킨케어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사용자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분석하고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증강기술 현실을 지금 활용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화장품을 가상으로 시도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증강현실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아, 그러면 뭐 그 현실에서는
내가 실제로 안 써봐도 이렇게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예, 있는지를. 특히 메이크업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걸 활용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약간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저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프라인을 가서 다 해봐야 되지만 그렇죠. 스캔을 뜬 거에 이제 그 각각의 타입을 적용을 했을 때 이제 피부 타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테스트를 간접적으로 해서 좋은 제품들을 추천도 받고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 가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너무나 맞습니다. 손쉽게. 예, 예. 관심이 갑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챗 GPT도 뷰티테크 분야에서 아주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그런 생성형 AI는 그 고객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방식을 혁신적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네. 고객의 선호도, 피부 유형, 뭐 기타 요인 등을 그 뷰티테크 기술하고 좀 접목을 하면 제품 추천을 강화하고 또 고객 경험을 개인화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지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T존의 유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 T존 유분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보습 제품을 추천해 줘. 그러면 AI가 리스트를 알맞은 쫙. 제품을 이렇게 추천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서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뷰티에 AI가 접목된 사례 너무 재밌습니다. 조금 더 짚어주신다면요. 증강현실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메이크업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는 메이크업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 혹은 텍스처를 먼저 가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은 이미 AR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직접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연구 부문에서는 또 AI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 3만 건의 실험을 해서 그 중에서 한 2, 3천 건 정도 제품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실험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AI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예를 들면 뭐 피부 상태라든가 혹은 사용감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이 뭐 과거에 나갔는데 클레임이 걸려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저희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원하는 어떤 피부 유형이나 기능을 집어넣으면 과거에 우리가 생산했던 것들을 이렇게 가이드 처방처럼 이렇게 네네. 해줍니다. 확실히 그 AI 기술 도입되면서 생산성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좀 되시죠? 그럼요. 생산성도 많이 향상이 되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매칭도 높아져서 개발 적중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I 기술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예, 다른 데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에도 써주시면 AI 기술로 아이 같은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뷰티의 열풍,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이제 하나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K-뷰티 열풍의 중심축, 과학과 R&D의 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뭐 특히나 독보적인 한국의 피부과학 연구가 또 주목받고 있어요. 네. 오늘날 우리가 아는 K-뷰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수년에 걸친 어떤 연구 개발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미용이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진 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초기의 K-뷰티는 트렌디한 색조나 독특한 제형에 집중했다면 현재의 K-뷰티는 피부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때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네.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베스트 팔로우. 예, 그렇죠. 해외에서 유행하는 제품이 나오면 그걸 빠르게 도입한다든가 네, 뭐 네. 비비크림과 같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기술적 깊이보다는 이제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2010년대 들어서면서 그때는 K-뷰티는 퍼스트 무브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고유의 기술과 성분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와 표명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피부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장품 성분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피부 건강 개선을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살 때 내 피부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스마트한 고객들이 꽤 많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기술적 기반들이 제품화에 됐고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K뷰티의 패러다임이 확실하게 바뀐 거죠. 예. 사실 저만 해도 뭐 이제 화장품 살 때 그러거든요. 이제 화장품 성분을 좀 보고 비교하고 고르는 편이에요. 뭐 브랜드에 치중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 네. 혁신적인 성분과 기술 개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김치라든가 뭐 된장 뭐 이런 것들에서 응용한 발효. 발효 화장품. 발효 화장품이 있어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성분들이 촘촘히 쪼개져서 피부 흡수율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컨셉이 접목되어 있는 이런 화장품으로 좀 진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미생물의 어떤 군집 상태 변화에 따라서 피부의 컨디션이 어떤 변화하기 때문에 피부에 유익한 균들을 증식시킬 수 있는 이런 예를 들면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피부에 발라줌으로써 이런 미생물 군집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피부의 근본적인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과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기환 씨도 그렇고 네. 방송할 때 저희는 화장을 자주 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 좋은 성분도 내 피부에 잘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유효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기술도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바르더라도 피부에 침투되지 않는다면 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피부 각질층은 굉장히 견고한 막입니다. 외부의 물질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네. 견고한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유효 성분을 효과적으로 침투를 시키려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리포좀이라는 기술인데요. 요즘 많이 보여요. 맞아요. 인지질 이중으로 된 캡슐 안에 유효 성분을 넣어주고 이 유효 성분을 피부에 잘 전달하게 하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리포좀을 더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리포좀과 생체 적합성에 뛰어난 엑소좀을 결합해서 피부 적합도를 더 높게 해서 침투 효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화장품 제형적인 입장에서는 유화 입자의 사이즈를 작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중유화를 통해서 뭔가 피부 친화도나 이런 것들 더 좋게 해서 침투율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K뷰티는 이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 화장품 하면 최신 기술로 꽉 찬 현대산업만 떠오르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 조상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부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들까? 오늘은 이 1500년 역사, K뷰티의 비밀을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예인들이 붉은 연지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분가루와 향유가 널리 쓰였고 이는 단순 치장이 아니라 피부톤을 정리하고 보호하는 기능까지 수행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 재료로 피부 건강을 고민했고 이 전통이 오늘날 K뷰티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화장품은 이미 재료과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쌀가루, 백토, 활석 같은 미세분말에 염분, 염백이라고도 합니다. 염분을 더해 색감을 높였고 비록 오늘날처럼 정밀 공정은 아니었지만 배합을 통해 발색력과 지속력을 조절하려는 기술적 시도가 확인됩니다. 또 조선 후기 여성 실용서인 규합청소를 보면 면지법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돼지기름과 밀랍, 난황, 쌀뜨물, 감초, 백단, 당귀 같은 약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동물성 지방과 밀랍은 보습과 장벽 형성에 관여해 물과 기름을 한 제형으로 섞어주는
일종의 유화 화장품의 기반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요. 난황은 천연 계면활성제, 쌀가루는 수분 유지, 톤 보정, 약재는 항염, 미백, 진정 기능을 합니다. 즉, 조선의 화장품 제조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현대 유화 화장품과 유사한 구조를 갖춘 초기 형태의 재료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중반 화장품이 대중화가 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납과 비소가 함유된 백분이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화장품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안전성과 위생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미국은 1938년 연방 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을 제정하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유럽도 1970년대 이후 통합적인 화장품 규제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납 백분을 대체할 안전한 백색 안료, 예를 들어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새로운 색소, 그리고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적 제조 공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련의 변화들이 현대 화장품 산업이 과학, 화학, 공학 기반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K뷰티가 갑자기 세계 시장에서 성장한 산업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 화장 문화에서 출발한 소재, 제형 지식이 20세기 위생, 화학 기술을 만나고 여기에 현대의 저자극, 제형 기술, 성분과학, 미생물, 나노 전달체 연구가 더해지며 K뷰티의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쿠션 팩트, 비비크림, 마스크팩 같은 한국형 제형 혁신은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쿠션 팩트는 한국이 만든 혁신으로 불릴 만큼 화장품 사용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제형공학과 피부과학 연구, IT 기술 융합 능력에 디지털 마케팅 역량까지 더해지면서 K뷰티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 기반 화장품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통 화장 문화에서 시작된 작은 지혜는 20세기의 위생, 화학 혁신을 거치며 오늘날 K뷰티 산업의 탄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화장품은 단순한 멋내기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의 과학이자 문화였던 셈입니다. 이 DNA가 앞으로 새로운 기술과 만나 세계 속 K뷰티를 더욱 빛나게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CES 2025를 빛낸 혁신 기술에서도 뷰티테크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네.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 경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그 CES 2025에서는 그 뷰티 패션 분야를 아우르는 이른바 퍼스널 테크가 한층 더 진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그 정확도하고 활용성이 매우 낮아서 어떤 외면받던 기술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올해는 그 피부 분석에 미생물, 단백질 분석이 추가되고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뭐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을 제안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이 이제 혁신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피부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가지고요,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셀 바이오 프린트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장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피부 단백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어렵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얼굴에 일단 붙였다가 네. 떼면 피부 표면 조직 샘플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완충액과 섞어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제공하는 전용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이 카트리지에 이제 샘플 카트리지를 샘플 분석기기에 이제 넣게 되면 이제 5분 안에 단백질 분석이 완성된다는 기술입니다. 그 카트리지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좋다고 하는 성분들 있잖아요. 이런 성분들을 그냥 막 바르는 거죠. 네. 남들이 뭐 비타민C가 좋다, 레티놀이 좋다, 히알루론산이 좋다 이러면 그냥 발랐는데 아, 나한테 맞는지 안 그렇죠. 맞는지 생각 안 하고 다 예. 그냥 했죠. 실제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나와 맞는 제품 혹은 성분들을 매칭을 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제품을 사용했을 때. 예. 저한테도 참 잘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저도 좋다고 하면 한 번씩 막 써보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좋다고 썼는데 네. 나한테 안 맞아가지고 막 피부 다 있죠. 뒤집어지고. 네,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술을 네,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신 교수님 또 다른 혁신 기술 또 뭐가 있나요? 뭐 우리나라 혁신 기술이 진짜 많습니다. 피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 내종에 대해서 이제 유무를 확인하고요. 이를 AI가 평가를 합니다. 얼굴 피부 정보와 결합해가지고 개개인의 가장 알맞은 화장품을 추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사진 분석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피부 박테리아 정보를 아는 거죠. 우리 피부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하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을 너무 많이 해도 피부결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맞아, 있거든요. 그렇대요. 그래서 밸런스를 중요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한 분석과 이런 것 추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뭐 일종의 뷰티 컨설턴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맞춤형 화장품까지 추천해 주는데 AI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앞으로 이 AI 기술이 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확대 적용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주로 뭐 말씀하셨듯이 피부 타입이라든가 뭐 혹은 아까 가상 메이크업을 해서 통해서? 뭐 나에게 예, 잘 예. 어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근본적인 어떤 뷰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피부 질환을 AI가 조기에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좀 피부 트러블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서 나올 수가 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러한 원인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개발될 수가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의료계랑 또 콜라보가 되겠네요. 그러게요. 단순히 뭐 이런 개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의 어떤 효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뷰티 산업의 어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앞에서도 언급은 좀 했지만 개인화에 있습니다. 초개인화. 예, 초개인화. 그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피부 타입이라든가 생활 습관, 그다음에 유전적 특성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제품으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SNS의 발달로 인해서 소비자, 크리에이터, 맞춤 브랜드 중심의 초개인화 생태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대형 브랜드의 메시지를 수용하다기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피부 고민을 하는 크리에이터의 추천을 오히려 신뢰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는 단순 리뷰어가 아니라는 거죠. 직접 브랜드를 론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나의 실질적 구현을 이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AI 피부 분석, 뭐 3D 프린팅, 그다음에 구동형 아까 말씀드린 카트리지 기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화장품 산업은 점점 더 초개인화 여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K뷰티 열풍은 기술과 사람의 연구, 지원 그리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K뷰티의 미래 연구 방향성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으로 친환경 원료 그리고 패키징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정보와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데이터를 결합한 맞춤형 뷰티 솔루션이 보편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이오 기술 융합으로 그 마이크로바이옴, 스템셀, 엑소점 등 그 첨단 생명 기술이 뷰티에 접목되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어떤 안티에이징이라든가 어떤 피부 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야, 지금도 뭐 안티에이징 어마어마하긴 한데 네. 진짜 나중 되면은 엄청 동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되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지속 가능성 사실 요거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렇죠. 논의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뷰티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이제 최근 3년 동안 국제화장품학회 IFSCC를 연속적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의 키워드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지속 가능성. 가능성이었습니다. 비건이 요즘 뜨는 것도 사실은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안전하면서도 식물에 기반한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대량 생산이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희귀한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없죠. 생산을 하는 순간 없어지니까요. 멸종이 돼버리니까. 멸종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식물 배양 기술을 씁니다. 스마트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식물 공학적으로 배양 기술을 써가지고 희귀 식물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제조 관련돼서도 그린 케미스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통해서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들이 이제 조금 더 개선되는 기존의 공업화학적인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이어도 이제 언젠가는 또 바로 이제 없어지는 뭐 예. 그런 식의 용기들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지구 환경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K-뷰티가 뭐 어떤 열풍을 넘어서 네.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문제도 엄격하게 더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소비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까다롭기로 좀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한국 화장품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뭐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뛰어넘는 자체적인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효능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제품 출시 전에 수차례의 어떤 피부 첩보 테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안자극 테스트 등 이런 안전과 관련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효능과 관련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미백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보습, 탄력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임상 기관에서는 어떤 수십 명의 어떤 피험자를 대상으로 네. 몇 주간 제품을 사용하고 그 후에 정밀 기기를 사용해서 피부 변화를 측정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고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검증이 제품에 대한 신뢰, K-뷰티의 어떤 과학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뷰티 기술이 더 발전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 K-뷰티, 이 명성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산학연을 통한 기술 혁신에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통하면 고부가 가치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 규제, 표준 네. 이런 거를 통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필요한 것들은 브랜드력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예, 이런 것들이 또 그 다음에 글로벌 화장품의 또 현지화 전략 이런 것들하고 또 맞물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세 번째까지 전략이 의미가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품 개발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K-뷰티가 강점인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 니즈에 어떤 적합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첨단 생명과학 등 연관학문과 어떤 연계되어 있는 독특한 소재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많이 논의했던 생성형 AI 등 어떤 미래 기술이 접목되어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효능이 극대화되고 제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I가 뷰티 산업을 재정의하고 있는데요. K-뷰티의 다음 챕터는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아낌없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과학식 플렉스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화장품 고르다 보면 약산성이다, 약알칼리성이다, 뭘 사야 할지 헷갈릴 때 있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 피부도 편안해하는 pH 구간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pH는 용액 속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0부터 14까지 7 아래는 산성, 7 위는 알칼리성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pH는 숫자 1 차이만 나도 강도가 10배씩 달라집니다. 우리 피부 표면은 기본적으로 약산성, pH 4.5에서 5.5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 피지와 땀이 만든 산성 보호막 덕분인데요.
장벽 지지를 만든 효소도 이 환경에서 일을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pH가 알칼리 쪽으로 올라가면 이 지질 합성이 떨어지고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서 건조하면서 또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산성으로 내려가면 이 각질 구조가 흔들려서 자극에 더 민감해지기 쉽죠. 이 균형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바로 클렌징. 세정력이 강한 클렌저는 pH가 8에서 1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안 직후에는 뽀득뽀득하지만 이 피부 장벽을 이루는 지방 성분이죠. 이 장벽 지질까지 씻겨 나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부와 비슷한 pH의 약산성 클렌저가 많이 쓰이는 거죠. 세정 과정에서 pH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 약 알칼리성은 세정력은 좋지만 이 사용 후엔 약산성 제품으로 pH를 다시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pH 숫자를 봐도 당황하지 않으시겠죠? 지금 내 피부에 맞는 pH만 알면 피부 컨디션 금방 달라질 겁니다. 제 꿀 피부처럼요. 요거 특급 피부야. 자, 오늘도 과학 지식 두둑하게 챙기셨죠? 지금까지 과학계 트렌드 세터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오늘 인상적인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준이 혁신을 이끌었다. 이게 가장 좀 와 닿았습니다. 저희도 그중 한 명인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한국 소비자고 네. 그 한국 소비자로서 그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또 한 번 결심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다닐게요. 어떠세요? 참아주세요. 아, 그래요? 참아주시고.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신 덕분에 네. K뷰티의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도 고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을 개발해서 K뷰티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뷰티를 이끌고 있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